안녕하세요. 투포이님의 Q&A 질문을 엄선하여 질문할 투포이님의 지인입니다. 먼저 투포이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오랜만에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Q&A로 이렇게 찾아뵙게 됐는데, 여기가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그런 센터에서 제가 스튜디오를 빌리지 못해가지고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찾아뵙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보디빌딩 채널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 거의 처음 Q&A를 이렇게 진행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질문들을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좀 엄선해서 질문들을 이제 모아갖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제가 엄선한 질문부터 가겠습니다. 질문은 투포이님의 인스타그램 스토리 Q&A에서 뽑아왔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림피아 취재에 들었던 비용과 어떤 마음으로 취재를 결심하게 되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취재를 결심하게 된 거는 2022년 상반기 아놀드 클래식 이후였던 것 같습니다. 아놀드 클래식 이후에 올림피아에서 이제 VIP 티켓을 판매한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VIP 티켓을 주저없이 구매를 했고, 사실 이제 VIP만으로는 올림피아를 정식으로 취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게 아니라서 제가 그 당시 이제 3남매 촬영을 하고 있던 몬스터짐에 조금 늦게 9월달 좀 지나가지고 이제 혹시 프레스권을 얻어다 주실 수 있냐고 제가 요청을 했고, 감사하게도 몬스터짐에서 올림피아 프레스권을 주셔가지고 좀 더 자유롭게 VIP를 사용하고 싶을 땐 VIP를 사용하고 프레스를 사용하고 싶을 땐 프레스를 사용해서 취재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은 올림피아가 열렸던 그 플래닛 할리우드 자체가 그 카지노로 유명한 그런 호텔입니다. 그래서 그 숙소를 이제 5박 6일을 하는 데에는 100만 원 정도밖에 비용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카지노에서 사람들이 돈을 사용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숙소 같은 경우는 라스베가스가 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비행기도 제가 굉장히 한 8월 달인가 7월 달에 미리 끊어서 200만 원에 이제 구매를 했고, 이번 여행을 통해서 정말 크게 느낀 것은 웬만하면은 갈 때든 올 때든 둘 중 하나는 비즈니스로 하는 게 낫겠다. 이 이코노미로 11시간 타는 게 보통 일이 아니란 거를 한번 느꼈고요. 그리고 경유지가 있는 비행은 웬만하면 피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절실히 했습니다. 또 그리고 가서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뭐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VIP 티켓 100만 원, 비행기 200, 그 다음에 숙소 100 해서 가기 전에만 한 400이 들었는데, 가서는 제가 생각보다 돈을 많이 안 썼습니다. 하루에 아침 한 끼만 먹고 오후 내내 잠잤습니다. 오전에 사전 심사 보고 오후 내내 잠자고 저녁에 파이널 보고. 왜냐면은 이게 시차 적응이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아마 5박 6일 내내 시차 적응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먹는 거 대신 수면을 선택했고, 수면을 선택한 만큼 금액이 엄청 절감됐던 것 같습니다. 보디빌딩의 대중화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런 질문들은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운데, 이제 저는 보디빌딩 팬들은 보디빌더들을 지금처럼 응원해주시고 좋아해주시고 비판도 해주시고, 다만 뭐 시합이 가깝게 있거나 아니면 갈만한 시합들이 있으면은 뭐 이런 매체를 통해서 접하는 것보다 직접 보러 가시는 것도 되게 큰 보디빌딩 대중화에 도움이 될 것 같고, 보디빌딩 선수들은 그분들의 이제 개인적인 사생활까지 제가 뭐 침해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대중들이 항상 보고 있다는 생각들을 하고 좀 본인 행동거지에 조금 더 조심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저 같은 미디어들은 투자를 통해서 직접 취재를 많이 하러 다니는 게, 아무래도 이제 미디어가 미디어를 보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진짜 본인들이 이제 투자를 해가면서 직접 보고 느끼는 게, 그것들을 전달해 주는 게 좀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클래식 피지크에서 범스테드와 라몬디노의 격차를 실물로 본 시점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제가 이제 클래식 피지크 예상에 이제 라몬이 크리스 범스테드의 대항마가 될 것이라는 이제 언급과 함께 라몬을 2등으로 좀 예상을 했는데, 라몬이 정말 제가 피지크 업데이트를 본 것 이상으로 너무나 좋았습니다. 이제 라몬의 근육 강도라든지 정말 두꺼운 상완과 전환에서 나오는 그런 쉐입이라든지 허리도 정말 제가 본 보디빌더 중에 아마 가장 가늘지 않았나 싶었어요. 근데 그렇게 개인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렇게 아름다운 라몬이 범스테드랑 이제 탑2 대결 구도로 저지들이 따로 콜아웃을 했을 때 범스테드 옆에서는 빈틈들이 많이 노출이 되더라고요. 뭐 라몬의 이런 등 근육의 두께와 너비라든지
전체적인 크리스 범스테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디테일들의 부족함이 탑2 비교 심사를 통해서 너무 여실히 드러났고, 전면에서는 라몬이 해볼 만하다는 의견을 가진 분들도 많았지만, 저는 전면에서도 아직은 라몬이 크리스 범스테드를 상대하기에는 부족하지 않나라는 걸 오히려 더 여실히 느꼈습니다. 이번 올림피아를 다녀오셨는데 국내 해외 선수 통틀어 앞으로 기대해볼 만한 선수가 있을까요? 국내 해외 선수를 통틀어서 앞으로 좀 기대해 볼 만한 선수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오픈 보디빌딩에서는 저는 가장 이제 인상 깊었던 선수가 앤드류 잭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앤드류 잭이 올해 프로카드 따고 텍사스 프로 우승하고 아놀드 UK 우승하고 올림피아 첫 데뷔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앤드류 잭이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올림피아 무대에 설지 좀 예상을 할 수 없었고 평가절하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실제로 앤드류 잭의 몸을 보면은 여태 다른 보디빌더들이 보여줬던 그 무언가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일단 190cm 정도 되는 키에 시합 체중은 뭐 135kg에 육박하죠. 그 거대한 프레임에 근육 강도도 엄청나고, 저는 복근이 그렇게 선명한 선수는 처음 봤어요. 헤비급 선수들 중에서. 복근도 굉장히 선명하고, 뭐 전면에서 뭐 대퇴 분리도라든지 쉐입이라든지 그렇게 큰 사이즈를 지니고 다른 선수들을 작아 보이게 만듦에도 불구하고 전혀 신미성이 떨어지지 않고요. 물론 많은 분들이 비판하시는 그 후면 하체 부분의 디테일이라든지 스킨 두꺼움이 좀 많이 아쉽지만, 그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지난 아놀드 UK랑 텍사스 프로 때보다 이번 올림피아 때 무대에서 그런 게 좀 보완이 됐던 것 같거든요. 이제 겨우 1년차도 안 된 프로죠. 프로한테 너무 많은 기대들이 받은 것 같고, 내년 되면은 이제 앤드류 잭이 정말 큰 사고 한번 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오픈 보디빌딩에 카이 그린 전성기의 모습이 나왔다면 우승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카이 그린 전성기를 이제 2011년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뭐 피리스와 경쟁을 했던 시대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제이 커틀러와 피리스가 1, 2위를 했던 2011년 3위를 했던 카이 그린이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카이 그린이 그 당시 저는 개인적으로 컨디셔닝도 최상이었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이즈도 제이 커틀러나 피리스보다도 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카이 그린이 현재 라인업에 나타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뭐 하디 추판도 상대가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 하디 추판이 가지지 못한 부분들과 함께 플러스 사이즈도 지니고 있는 게 카이 그린이기 때문에, 물론 현대의 바디빌딩을 비판하고 싶진 않지만 그 카이 그린이 보였던 그런 전성기 시절의 몸은 개인적으로 지금 현대에 와서도 충분히 올림피아 챔피언을 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클래식 피지크, 오픈 보디빌딩, 212 보디빌딩 중 탑10 밖의 선수들 중에서 3년 안에 탑10으로 무조건 진입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선수가 있을까요? 우선은 클래식 피지크부터 말씀을 드리면, 클래식 피지크에서 제 12위를 했는지 13위를 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 근데 이제 브라질의 가브리엘 자카넬이라는 선수가 세컨드 콜아웃 중앙쯤에서 경쟁을 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박재훈 선수도 옆에 있어가지고 또렷이 기억이 나는데, 그 선수가 처음 이제 번호 순대로 포진을 했을 때는 크리스 범스테드 옆에, 운이 안 좋게 또 옆에 있었기 때문에 약점 부분들이 많이 노출이 됐지만, 그와 동시에 이 선수들의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진다면 범스테드까지는 아니더라도 탑10 안으로 충분히 진입할 수 있는 툴들이 많았고, 흔히들 말해서 농담 삼아 보디빌딩 팬들이 뭐 범스테드 보급판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비슷한 외모랑 잘생긴 외모랑 그런 쉐입 때문에. 근데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모습에서 사이즈가 조금 더해진다면, 지금 컨디셔닝도 굉장히 잘 뽑아내고 있는 선수고요. 앞으로 탑10은 물론 퍼스트 콜아웃까지 진입할 수 있는데 충분히 잠재력이 있는 탑10 바깥쪽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12에서는 개인적으로 정말 아쉬웠던 선수가 팽윈롱입니다. 뭐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등 근육의 두께라든지 너비 많이 부족한데, 이번 중국 선수들이 핑윈롱하고 이제 첸강 이 두 명의 선수가 컨디셔닝을 완벽히 잡아내지 못하고 무대에 올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핑윈롱은 1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본인의 베스트 컨디셔닝을 가져왔다면 탑10으로 충분히 진입할 만한 포텐셜이 있는 동아시아 선수고, 개인적으로 212에서 동아시아계 뭐 장성엽 선수와 마찬가지, 장성엽 선수와 핑윈롱 선수를 저는 개인적으로 탑10 안에 들 수 있는, 내년에 충분히 들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진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픈에서는 10위 바깥쪽으로도 너무나 훌륭한 선수들이 많았는데, 미카엘 크리조가 생각보다 정말 좋았고요. 오히려 약점 부분들이, 보완할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선수 중에 한 명이었고, 그런 햄스트링이라든지 둔부, 등 근육 두께가 전체적으로 뒤쪽의 부분들이 많이 차오른다면
탑 10으로 진입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이 있는 확실히 실력이 입증된 선수라는 것이 보였습니다. 투포이님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보디빌더는 누구인가요? 인성, 몸, 마인드까지 합쳐서 국내에 한 명씩만 뽑아주세요. 국내에서는 제가 현재 봤을 때는 뭐 장성혁 선수가 뭐 모든 면을 다 캐리하고 있는 선수, 유일한 선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SNS의 흐름이라든지 비판을 수용하는 그런 성격이라든지 그거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실질적으로 좀 덜 받는 것 같아요.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그 친구의 성격을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을 하고 스타성도 겸비하고 있고 지금 뭐 재팬 프로를 우승하고 올림피아에 출전하지 않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212 올림피아 무대를 보면서 장성엽 선수가 나왔다면 꽤 잘했을 텐데라는 생각을 오히려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수로서의 시장성 가치도 있지만은 실력도 굉장히 뛰어나다고 지금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북미 무대에서도 좀 유명세를 탈 수 있는 기회들이 내년에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충분히 있지 않을까 싶고요. 해외 쪽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사실 올림피아 챔피언도 아쉽거든요. 하디 추판도 지금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아쉽지만 지금 보고 있는 선수들 중에서는 닉 워커 물론 데릭 런스퍼드가 2위라는 대단한 기록을 세웠지만 닉 워커의 인기는 제가 올림피아를 가면서 정말 실질적으로 피부로 와닿았던 오픈 보디빌더 선수 중에 가장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선수가 닉 워커였습니다. 정말 팬들이 일렬로 나열해서 닉 워커와 한번 사진을 찍기 위해서 정말 긴 줄을 기다리는 것들을 봤고 그리고 닉 워커는 전혀 피곤한 기색도 없이 팬들을 한 명 한 명 다 맞이하는 모습들도 봤고 그래서 이 선수가 지닌 실력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그런 스타성 그 다음에 팬들을 관리하는 능력 지금 보디빌딩 시장 내에서 현재 나이와 이 위치를 생각했을 때 앞으로 정말 큰 오픈 보디빌딩을 이끌어갈 슈퍼스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디 추판의 어깨 이슈가 작년 대비 올해는 문제가 없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어깨 이슈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좀 신토를 언급하면서 제 영상을 좀 왜곡해서 이해하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최초로 하디 추판이 3등을 했던 이유에 대해서 이제 보이스 오브 바디빌딩이라고 해서 밥 치크릴로 아나운서가 이제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올렸던 내용이 뭐냐면 하디의 어깨에 이슈가 있었고 그 이슈가 신토리든 뭐 어떤 염증이든 그런 것은 상관이 없고 티가 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고요. 그때 그 강조한 내용들이 올해 올림피아 심사에 충분히 반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디는 아무래도 한일 램보드와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그 어깨 쪽의 부분에 대한 이슈가 더 부각되거나 심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것 같은데 제가 영상에서 이렇게 좀 자세한 내막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대부분의 이런 보디빌딩 매니아들이 하는 말들이 이제 주사를 놓는 위치가 선수들만의 케미컬을 사용하는 선수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염증이 도드라지게 발생을 했을 때 그것이 볼록 튀어나오면서 그 부분의 근육에 섬유라든지 근섬유라든지 디테일들을 잃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노골적으로 나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하디가 그 어깨에 신토를 주입할 만큼 하디가 어깨가 안 좋은 선수도 아니기 때문에 신토는 아닌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을 투입하는 그런 케미컬을 지금 투입하는 위치가 하디에게는 어깨였던 것 같습니다. 이것까지 좀 얘기하기에는 좀 더 딥해지는데 하디 추판의 매니저하고 하디 추판하고 좀 갈라선 상태인데 하디 추판의 매니저의 인스타그램에서 하디 추판에 대한 폭로가 계속해서 이루어졌었는데 개인적으로 그 폭로에 대해서 동의하진 않습니다. 그 폭로 중에 하나 내용을 보면은 한일 램보드가 하디 추판의 매니저가 이제 영어가 가능하니까 전달하는 내용에서 하디 추판이 어깨에 더 이상 인젝을 하지 못하도록 해줘 라고 한 내용을 이제 그 매니저가 폭로를 했죠. 그 말인즉 이런 신톨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하디 추판이 그곳에 계속 케미컬을 주입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고 그 부분을 허니 램보드의 지시에 따라서 멈췄기 때문에 올해 올림피아에서는 사실 어깨에 대한 부분들을 저는 주목해서 봤는데 전혀 이슈될 게 없었고 작년처럼 도드라지게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 부분이 사라졌다라기보다는 개인적으로 그 염증에 대한 붓기가 좀 가라앉지 않았나 그 부분에 계속 주입을 하지 않음으로써 그 염증이 가라앉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이제 매년 올림피아에 방문할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올림피아를 다녀오면서 올림피아에 투자한 이런 금액은 전혀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물론 제가 이번에 올림피아 콘텐츠 조회수가 막 많이 나와서 그 부분을 이제 수급했다라고 보기에 애매할 정도로 올림피아 인터뷰라든지 올림피아 영상들에 대한 조회수는 오히려 지난 나바코리아 시합 때보다도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올림피아를 다녀오면서 제 눈도 많이 성장을 하고
너무 좋은 시간을 보내고 선수들과 이제 명함도 주고받고 정말 이제 컨택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들도 많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번에 가면서 느낀 거는 이 시차 적응이 쉽지 않다는 거랑 제가 준비해 놓은 일이 생각보다 빡세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선수들이 이제 시합 전에 인터뷰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시합 이후에 선수들의 모임의 장소에 갈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일찍 올림피아에 가서 선수들이 예민하지 않을 시점에 조금 더 컨택을 해서 인터뷰를 하거나, 그런 방식을 좀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앤드류 잭이 인터뷰 이후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이 왔는데 인터뷰를 짧게 해서 미안하다는 내용이었어요. 앤드류 잭이 얼마나 신사적인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인터뷰가 한 3분 정도 남짓했던 것 같습니다. 앤드류 잭이 당시에 이제 미터 올림피안 이전에 이제 애틀리트 미팅이라고 해서 선수 미팅이 있는데 관계자들하고 그때도 좀 늦었고 식사도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인터뷰를 약속한 것을 그대로 수행을 해야 되는 본인의 그런 의무감 때문에 인터뷰를 하긴 했습니다. 제가 당시에 이제 앤드류 잭이 늦기도 하고 식사를 못한 상황이기도 해서 인터뷰 다음에 해도 되니까 식사해라 했는데 자기가 하겠다고 해서 한 거고, 다음에 또 만나면 좋은 인터뷰 길게 하고 싶다고 이렇게 또 언급을 해줄 정도로 정말 신사적인 분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금 더 일찍 와서 시차도 적응하고 선수들에 대한 인터뷰는 시합 직전인 수요일이나 목요일보다는 그 이전에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내년에도 와이프만 허락해준다면 올림피아에 갈 마음 충분히 있습니다. 네. 네, 중국과 한국 등 아시아 보디빌더들의 전망이 궁금합니다. 세계의 벽이 너무 높아 보이네요. 세계의 벽이 높았지만 저는 그만큼 핑윈롱과 첸강 그리고 박재훈 선수가 한 일에 대해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박재훈 선수는 본인의 베스트의 몸 상태를 만들어냈지만 첸강과 핑윈롱은 본인의 70%도 만들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지방을 다 못 뺐다기보다는 이 눈으로 보디빌딩 시합을 오랫동안 봐온 분들은 알 겁니다. 그게 이제 지방이라기보다는 몸의 피로도로 인해서 근육의 세퍼레이션들이 흐릿하게 보이는, 원래라면은 이제 뚜렷하고 강도 높게 보여야지 경쟁력을 갖추는 건데 첸강이나 핑앤롱은 굉장히 흐릿했고 컨디셔닝이 매우 아쉬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해결되면은 당장이라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두 명의 선수고, 그리고 아시아에서도 계속해서 좋은 선수가 나올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조금씩 성적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랭킹닷컴 12월 두 번째 스폰서 광고입니다. 여러분이 랭킹닷컴 가입 시 추천인 코드로 입력해주신 TF1인 코드가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며 올림피아 취재에 과감히 투자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대주제는 탄수화물입니다. 단백질 못지않게 운동이 생활화된 여러분께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이며 준비하는 데에 나름 까다로움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전 이번 달 맛있닥에서 나온 볶음밥 제품들을 시켜보았는데요. 이유인즉 맛에 있어서 과하지 않고 편하게 단백질과 적정량의 탄수화물을 챙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하지 않다는 것은 자극이 덜한 맛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정말 너무 맛있어서 매일매일 먹고 싶은 맛이 아닌 볶음밥의 기본 원료 쌀밥의 탄수화물 맛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해초와 톳으로 인한 식감이 더해져 씹는 맛을 더합니다. 게다가 50g에서 60g 정도의 적정 탄수화물과 함께 14g에서 16g 정도의 단백질을 포함하기에 성분면에서도 훌륭합니다. 저는 이 볶음밥에 인메이트 스팀 닭가슴살 오리지널을 추가해 한 끼로 해결했습니다. 24g의 단백질을 포함하는 인메이트 닭가슴살은 이게 정말 닭가슴살이 맞는 건가 싶을 정도로 부드러운 식감이며 맛도 지겹지 않게 오래도록 먹을 수 있는 담백한 맛입니다. 두 제품을 조리하는데 전자레인지 총 6분이 소요됩니다. 아침잠을 선택한 급박한 아침, 빠르게 조리하여 든든하게 먹기에 아주 좋은 조리 시간입니다. 맛있딱 볶음밥과 인메이트 스팀 닭가슴살을 모두 섭취 시엔 탄수화물 50g과 단백질 40g을 간단히 섭취할 수 있어 운동인들에게 성분면에서도 훌륭합니다. 인메이트 스팀 닭가슴살은 다량 구매 시 한 팩당 1,500원 가격대에 만나보실 수 있으며 맛있딱 볶음밥은 다량 구매 시 한 팩당 2,500원 가격대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시간이 소중한 세상에 살고 계신 분들에게 저렴한 가격과 짧은 조리 시간으로 돈과도 같은 여러분의 시간 절약과 실질적인 가성비를 동시에 보일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12월 두 번째 랭킹닷컴 제품 광고를 마친 드포이 채널이었습니다. 1월쯤엔 랭킹닷컴 트포이 추천인 코드를 사용 중인 분들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넘기지 않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림피아 비하인드 에피소드 몇 가지만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이거는 정말 많은데
일단은 개최를 했던 목요일부터 좀 얘기를 하자면, 수요일날 제가 이제 선수 미팅 때 인터뷰를 하고, 이제 목요일날에는 이제 개최가 있었을 겁니다. 아, 목요일이 아니라 수요일이네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수요일날 클래식 피지크하고 212 선수들의 개최가 있었어요. 제가 인터뷰를 했던 날이죠. 그때 이제 범스테드부터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라몬만 개최를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언론에서 되게 크게 보도를 했고, 라몬의 개최 그 체중 초과 양이 굉장히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보도가 됐는데, 라몬 같은 경우는 키를 잘못 쟀어요. 제가 눈으로 봐도 라몬은 180cm가 넘습니다. 근데 이제 신장을 재는 과정에서 180cm 미만으로 나왔고, 그로 인해서 체중이 103kg가 아니라 98kg로 제한 체중이 떨어졌기 때문에 101kg이었던 라몬이 실격이 된 거예요. 그런 부분들만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크리스 범스테드도 개최를 1차 통과하지 못했고, 러프 디젤, 테렌스 러핀도 1차로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크리스 범스테드 같은 경우는 거의 비틀대면서 화장실로 걸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그만큼 시합에 대해서 개최 감량을 했을 때 감량고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좀 예상이 되고요. 화장실에 가서 아마 소변을 비워내고 다시 개최를 통과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범스테드 역시 개최를 1차 통과하지 못했고, 테렌스 러핀 같은 경우는 1파운드면 거의 0.45kg이 초과가 됐죠. 그때 이제 테렌스 러핀도 사실 인터뷰를 할 계획이었는데 굉장히 좀 정신없어 보였고, 개최 1차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2차를 이제 가야 되는 상황에서 제가 인터뷰를 좀 기다리겠다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왜냐하면 테렌스 러핀의 그런 얼굴을 봤을 때 이 패닉이 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개최를 통과 못한 것에 대해. 제가 알기로 테렌스 러핀이 이제 제한 체중보다 3-4kg이 덜 비었다고 제가 이제 체육관 1호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했던 것 같은데, 수요일날 테렌스 러핀이 1차 개최를 1파운드 초과해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2차 개최는 통과하셨으니까 무대에 뛰었겠죠. 그런 부분들을 보고, 이 개최량 동안 이 선수들이 정말 사력을 다해서 체중을 맞추기에 준비를 하는구나라는 걸 느꼈고, 다시 한번 그 키를 매번 다시 재는 시스템에 대해서 저는 좀 고쳐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 라몬 같은 경우도 180이 넘는 선수가 키를 다시 재서 180 미만이 나와서 개최를 실패했던 것처럼, 키를 처음에 재놓고 계속해서 그 제한 체중을 계속 테스트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었던 에피소드가, 라이브 스트리밍에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윌리엄 보낙하고 하디 추판이 저는 진짜 싸우는 줄 알았어요, 무대에서. 이제 탑10 선수들이 마지막에 포즈다운을 하는 시간이었는데, 하디 추판이 좀 거칠긴 합니다. 무대에서 이제 선수들하고 팔꿈치 싸움도 좋아하고, 선수들한테 내 옆에서 포징을 하라고 강요하기도 하고, 예전에 피리스한테도 그랬었죠. 근데 이제 팔꿈치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윌리엄 보낙하고 하디 추판이 팔꿈치 싸움을 하는데, 윌리엄 보낙 같은 경우는 이미 심사를 통해서 본인의 위치가 8등이나 9등이란 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었겠죠. 굉장히 좀 예민했던 상황에서 하디 추판이 팔꿈치 싸움을 재미로 걸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팔꿈치를 쳐내면서 반응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예전에 2014년에도 피리스와 카이 그린이 팔꿈치 싸움을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런 쇼맨십하고는 달랐어요. 이 실질적인 감정이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때 카메라로 담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올리고 있는데, 저도 카메라로 담지 못한 게 좀 아쉽습니다. 그 감정선은 직접 봐야 돼요. 윌리엄 보낙이 진짜로 화났구나 라는 그런 감정선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요 두 가지 정도가 가장 기억에 남는 좀 에피소드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올림피아 출국 직전 박재훈 선수 몸을 보고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슨 의미였나요? 이제 박재훈 선수가 출국하기 전날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이제 바디 체크를 하는 모습을 옆에서 봤는데, 박재훈 선수가 올림피아에서 탑10을 할 수 있다라고 딱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때 인터뷰에서 제가 제목을 탑10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지금 이제 얘기를 했죠. 박재훈 선수의 몸 상태가 정말 좋았어요. 제가 국내에서 이제 가까이서 보았던 그런 컨디셔닝의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 뭐라고 할까? 근육하고 이런 피부가 완전히 그런 달라붙은 느낌? 물론 선수의 체형도 중요하고 쉐입도 중요하고 이런 밸런스도 중요하지만, 박재훈 선수는 일단 부족한 근육 부위가 크게 없고, 물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깨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더 나아가야 될 방향이죠, 탑으로 가기 위해선. 근데 제가 말한 부분들은 등 근육의 모양이라든지 하체의 세퍼레이션 분리도라든지 복근의 모양이라든지 어느 것 하나 막 떨어지는 근육은 없거든요. 거기에다 이제 컨디셔닝이 제가 눈으로 봤을 때 이거는 정말 웬만한 올림피아 선수들이 준비했을 다이어트가 쉽진 않겠죠. 거기에 매칭이 될 만하다고 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과감한 표현을 했던 거고,
실질적으로 박재훈 선수가 시합에 올라가기 전에 이제 전날에도 몸을 한번 이제 케어를 받고 있는 박재훈 선수의 몸을 봤는데 그때는 몸이 더 붙었더라고요. 아무래도 수분이 더 나가면서 몸이 더 살벌하게 붙은 것 같은데 그때 좀 이제 확신했죠. 아, 이 친구 사고는 치겠다. 제가 말한 사고는 그때 당시 뭐 탑10이면 더 좋았겠지만 세컨드 콜아웃을 통해서 15위를 56명의 선수 중에 15위를 기록한 것만으로도 많은 분들의 예상을 뒤집어 엎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한 부분들은 딱 그 부분이었습니다. 몸 상태를 보고 이 선수가 지니고 있는 컨디셔닝과 스킨의 상태가 올림피아 무대에서 그들보다 훨씬 앞서진 않겠지만 뒤떨어지지는 않는구나, 해볼만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올림피아 예상 컨텐츠 네. 특히 오픈 부분은 정말 많이 틀리신 것 같은데 네. 이에 대해 해명 부탁드립니다. 해명이라고 하면 좀 웃기고, 그래도 그 탑10에서 순위를 정확하게 맞춘 건 아니지만 한 가지 변호를 하자면은 이안 벨리어가 탑10 안에 든 거 빼고는 라파엘 브란더가 대신 들어왔죠. 탑10은 맞췄습니다. 네, 탑10에 글을 있는 사람들은 맞췄어요. 근데 이제 라미가 5위를 하고 니거커가 3등을 하고 데릭 런스포드가 2등을 하고 하디 추판이 우승을 하고 정말 그야말로 다 틀렸는데 일단은 뭐 그 틀린 부분에 있어서 언짢으신 분들 죄송하고 저를 이제 전문적인 채널이라 믿고 이제 기다려주셨던 분들이 이제 이렇게 틀릴 수가 있나 하셨던 분들한테도 죄송합니다. 이제 제 스스로를 변호하자면 아마 맞췄던 분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반전이 많았던 올림피아였고, 실제로 그 무대에서 눈으로 보니까 정말 빅라미가 너무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사전 심사 때부터 그런 모습들과 그다음에 니거코 너무 좋았고요. 진짜로 말도 안 나오게 좋았고, 데릭 런스포드랑 하디 추파는 나오자마자 1, 2등이겠구나 보였어요. 그 정도로 너무 재밌었고, 제가 우승 후보라고 푸시했던 윌리엄 보낙은 너무 아쉬웠고요. 그만큼 반전이 많았던 올림피아고 저한테 많은 공부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예상 컨텐츠 하지 마라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재미로만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상 컨텐츠를 통해서 욕을 먹는다 하더라도 뭐 기분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뭐 제가 잘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욕을 먹는다 하더라도 저는 앞으로 예상 컨텐츠를 계속해서 해볼 생각입니다. 재밌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소통도 가능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순위도 보고 제가 생각하는 순위도 보고, 그때 댓글에 꽤 몇몇 분들이 데릭 런스포드가 우승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데릭 런스포드가 2등까지 했죠.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멀리서 보는 시각이 저보다 좋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보다 뛰어나다기 때문에 예상 컨텐츠를 만드는 건 절대 아니고 재밌게 재미로만 즐겨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SNS 시대에 피할 수 없는 악플. 악플에 대해 트포이님은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근데 이제 매번 바뀌는 것 같은데 뭐 시즌별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근데 2022년 시즌부터는 하반기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바빠지면서인지 아니면은 그런 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에 대한 의견들을 조금 더 제쳐두고 제 일에 집중해서인지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습니다. 바빠져서 이런 것들을 신경 못 쓴 건지, 이런 것들을 신경을 안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일에 집중하게 된 건지 그 순서는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 이제 커뮤니티에서 저한테 하시는 좋은 말씀들도 많지만 오늘 감사합니다 그분들한테, 이제 비판이나 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거는 억울한데 라고 하는 부분들까지도 제가 이제 지금 유튜브를 4년 하다 보니까 그것도 제 이미지더라고요. 그냥 제가 그거에 대해서 아쉬운 소리 하고 이거는 좀 너무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변명하고 막 이렇게 해봤자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걸 느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여태까지 해왔던 그런 행보가 그 사람들한테 이미지로 굳혀졌기 때문에 그거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 안 하고, 지금은 사실은 이제 제 채널에 나와주신 분들을 향한 그런 너무 노골적이거나 그런 안 좋은 댓글 아니면은 남겨두고 차단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 차단 목록 보면 차단 목록에 유튜브 차단 목록에 사람들 거의 없어요. 거의 다.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3달에 한 번씩은 제가 풀어드리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인터뷰 컨텐츠를 많이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그 인터뷰를 했던 분들의 연락이 오기도 해요. 이런 댓글은 좀 지워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유튜브에 나오신 이상 댓글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게 아니라 바로 그분이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지워드립니다. 그런 부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너무 너무 폐륜적인 이야기거나 좀 너무 지나친 얘기들은 제가 지우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 하는 욕들은 이제 안 지우고 있으니까 저를 향한 욕하는 건 별로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물론 뭐 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의 의견들도 귀 기울여야겠지만은 지금은 이게 일이 쌓여 있고 바쁘다 보니까 이제 다른 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보다는 이제 이 채널을 어떻게 꾸려갈지가 조금 더 큰 걱정으로 남아 있어서 예전보다는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자만일 수도 있지만은 앞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투포이님 끝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이렇게 Q&A를 통해서 이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받았던 이유는 유튜브를 통해서 받게 되면은 너무 공개적인 장소에 너무 많은 댓글들이 달릴까봐 그런 부분들 좀 이해를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도록 인스타그램 DM을 통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질문할 수 있도록 했고, 그 중에서 엄선을 했습니다. 그 부분 먼저 양해 부탁드리고, 저를 좋게 봐주시는 분들도 많고 뭐 안 좋게 봐주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뭐 지금 제 채널이 돌아가는 거는 일단 보시는 분들 때문에 돌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는 분들이 제 채널의 스폰서십인 랭킹닷컴 추천인 코드를 통해서 다이어트도 해주시고 샤버페럴 제품도 사주시기 때문에 제가 올림피아에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거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이제 주시는 관심이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수익이 생기면은 그 수익을 뭐 저를 위해서 쓰기도 하겠지만은 채널을 위해서 과감하게 투자할 테니까, 그리고 뭐 아쉬운 소리나 뭐 이런 변명 따위 하지 않고 그냥 앞으로 지금처럼 그냥 계속 채널 똑같이 운영하면서 뭐 크게 달라질 거 없이 보디빌딩 파일을 좀 더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